김민자 여사는 낡은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른 채 작은 부엌에 서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아침을 먹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지만 홀로 사는 그녀에게 시간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 화면에 뜬 우리 딸 혜경이라는 글자를 보자 민자 여사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딸, 웬일이니? 바쁠 텐데 엄마한테 전화를 다 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하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민자 여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혜경이는 원래 걱정이 많은 아이였지만 이렇게까지 절박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흔치 않았다. 뭔가 단단히 꼬인 게 분명했다.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차근차근 말해봐. 그게, 엄마, 정말 미안한데 이번 주에 은우 좀 며칠 봐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냐면 혜경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강식 씨가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회사에서 꼭 가야 하는 1박 2일 워크숍이 화요일 수요일에 잡혔네.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어서 안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어떡하지? 엄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민자 여사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아픈 일은 아니었다. 그저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이었다. 아이고, 그런 거였니? 알았다,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일 잘 보고 오너라. 엄마가 월요일부터 가 있을게. 정말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밖에 없어?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다. 민자 여사는 괜스레 마음이 놓였다. 자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저 목소리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부모 마음인가 보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조용히 부엌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딸 혜경이는 결혼 후에도 악착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사위 강식이가 버는 돈도 넉넉했지만 딸은 자신의 삶을 놓지 않겠다며 꿋꿋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런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이윽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바구니를 챙겼다. 그래, 우리 딸이랑 손주 먹을 반찬은 내 손으로 해줘야지. 민자 여사는 망설임 없이 집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한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 넘쳤다.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들의 우렁찬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뒤섞여 정겨운 소음으로 다가왔다. 민자 여사는 꼼꼼하게 물건을 살폈다. 사위가 뭘 좋아하는지는 이제 관심도 없었지만 내 딸과 손주가 먹을 반찬은 제 손으로 해줘야 직성이 풀렸다. 싱싱한 코다리를 골라 꾸덕하게 말려 매콤하게 조리고 국산 돼지고기 안심으로 장조림을 만들었다. 잔멸치를 이일이 골란에 바삭하게 볶고 시금치 나물과 콩나물 무침까지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은 든든할 반찬들을 꼬박 이틀에 걸쳐 만들었다. 민자 여사는 오랜 세월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하늘로 보내고 혜경이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다. 행여나 기죽을까 비싼 옷을 사 입히고 남들이 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려 노력했다.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쪽잠을 자며 식당 일과 청소 일을 병행했다. 그런 세월 속에서 그녀의 손은 투박해졌지만 마음속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할지 몰라도 민자 여사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기쁨이었다. 반찬을 맛있게 먹어줄 딸과 손주의 얼굴을 상상하면
피로 따위는 느낄 틈도 없었다.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며 그녀는 혜경이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들을 떠올렸다. 혜경이가 처음으로 엄마 손맛에 감탄했던 그 순간,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던 그 순간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반찬을 만들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민자 여사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보따리 안에는 딸과 손주를 위한 정성 가득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낡은 집, 혜경이를 업고 다녔던 공원,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던 낡은 공장.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행여나 기죽을까. 남들 하는 건 뭐든 다 해주며 키운 딸. 그래서 저렇게 남편 앞에서 귀 한번 못 펴고 사는 것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제가 선택한 사위는 아니었지만 제 딸이 선택한 남편인 것을. 그저 참고 사는 수밖에. 민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타고 있는 버스는 점점 도시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다. 마천루가 빽빽하게 들어선 풍경, 화려한 광고판, 값비싼 외제차가 거리를 가득 메운 곳. 그곳은 민자 여사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딸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언제 와도 위압적이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로비를 지나 대리석이 깔린 복도를 걸을 때면 꼭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했다. 30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딸의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민자 여사의 심장은 미묘하게 두근거렸다. 그것은 손주를 만날 생각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사위 강식이에 대한 불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 괜찮아. 우리 딸, 우리 손주 보러 가는 거잖아. 괜찮아. 초인종을 누르자 혜경이가 화들짝 놀라며 문을 열었다. 엄마 어서 와.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들고 왔어? 무겁게. 혜경이의 눈은 놀라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다. 우리 딸이랑 손주 먹일 건데 이 정도가 대수라고. 은우는 아직 안 왔니? 응, 유치원 버스가 곧 올 거야. 일단 들어와 엄마. 민자 여사는 혜경이의 인사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서 풍겨 나오는 냉랭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사위 고강식. 그는 소파와 한 몸이 된 듯이 누워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민자 여사의 보따리가 바닥에 내려놓아지는 소리, 혜경이의 목소리, 그리고 인기척을 충분히 느꼈을 법도 한데 그는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본체 만체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겪는 일이었지만 매번 새롭게 기분이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민자 여사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어른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잔이 나왔다. 출장 준비는 다 했는가? 강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게임 속 총소리 사이로 짧게 대꾸했다. 네 뭐 대충요. 기가 막혔다. 장모가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왔는데 일어나기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저 태도라니. 혜경이가 민자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얼른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이리 와. 시원한 물 줄게. 이 사람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렇게 철이 없어. 딸은 민자 여사의 손에서 반찬 보따리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명랑하게 외쳤다. 와,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이잖아. 어쩜 이렇게 맛있게 됐어. 냄새만 맡아도 군침 도네. 혜경이는 필사적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했지만 그럴수록 민자 여사의 가슴은 더 먹먹해졌다. 입에 맞으면 좋겠다. 은우 먹을 장조림이랑 멸치볶음도 따로 했으니
챙겨 먹여라. 민자 여사가 부엌 쪽을 향해 말하자 그제야 사위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파에 누운 채로 고개만 까딱하며 반찬통들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한마디 툭 던졌다. 장모님은 참 정정하시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호텔 주방장 요리도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인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옛날 음식을 해 오실 필요 있나요? 괜히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입맛만 버린다니까요. 순간 민자 여사는 들고 있던 물잔을 그의 얼굴에 끼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겨우 분노를 사겼다. 제 딸 자식을 위해 밤새워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옛날 음식 입맛 버린다.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저 인간의 입을 꿰매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도 엄마 손맛이 제일이라는 사람도 있잖나. 자네 입맛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우리 혜경이랑 은우는 잘 먹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네. 민자 여사의 대꾸에 사위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민자 여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낡은 상가 건물들, 빽빽하게 들어선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익숙한 풍경들이 과거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남편 일찍 하늘로 보내고 혜경이 하나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남편은 늘 웃고 있었다. 그는 늘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민자야, 우리 혜경이만 훌륭하게 키우면 돼. 우리 둘이 힘내자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는 이제 희미한 메아리로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미소 짓던 그의 얼굴. 그 얼굴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민자 여사는 홀로 남겨졌다. 작은 단칸방에서 혜경이를 키우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행여나 기죽을까 비싼 옷만 사 입히고 남들 하는 건 뭐든 다 해주며 키운 딸이었다. 친구들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녀를 걱정했지만 민자 여사는 딸의 웃음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었다. 혜경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재봉틀을 돌려가며 딸의 드레스를 만들었다. 혜경이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듯했다. 그래서일까? 딸이 강식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강식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좋은 직업, 좋은 집안, 그리고 혜경이를 사랑하는 듯한 눈빛. 하지만 민자 여사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차가움과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늘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의 웃음은 늘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딸에게 몇 번이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지만 혜경이는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엄마, 강식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평생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살게 하지 않겠대요. 딸의 말에 민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키운 딸의 행복을 위해 이 결혼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래서 저렇게 남편 앞에서 귀 한 번 못 펴고 사는 것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했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제가 선택한 사위는 아니었지만 제 딸이 선택한 남편인 것을 그저 참고 사는 수밖에. 버스는 어느새 번화한 도시의 중심부로 들어섰다. 창밖으로는 혜경이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였다. 황금빛 유리로 번쩍이는 건물은 위압적인 느낌을 주었다.
민자 여사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30층 버튼을 눌렀다. 맑은 유리문이 열리고 그녀는 대리석이 깔린 복도를 걸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기분을 느꼈다. 30층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혜경이가 화들짝 놀라며 문을 열었다. 엄마, 어서 와. 아이고, 이걸 다 어떻게 들고 왔어? 무겁게. 괜찮다. 우리 딸이랑 손주 먹일 건데. 이 정도가 대수라고? 은우는 아직 안 왔니? 응, 유치원 버스가 곧 올 거야. 일단 들어와, 엄마. 민자 여사는 혜경이의 인사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서 풍겨 나오는 냉랭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사위 고강식. 그는 소파와 한 몸이 된 듯이 누워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민자 여사의 보따리가 바닥에 내려놓아지는 소리, 혜경이의 목소리, 그리고 인기척을 충분히 느꼈을 법도 한데 그는 마치 그녀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본체만 채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겪는 일이었지만 매번 새롭게 기분이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민자 여사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어른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먼저 입을 열었다. 제인 나왔다. 출장 준비는 다 했는가? 강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게임 속 총소리 사이로 짧게 대꾸했다. 네, 뭐 대충요? 기가 막혔다. 장모가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왔는데 일어나기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저 태도라니. 혜경이가 민자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얼른 다가와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이리 와. 시원한 물 줄게. 이 사람은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렇게 철이 없어. 딸은 민자 여사의 손에서 반찬 보따리를 빼앗듯 받아들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명랑하게 외쳤다. 와,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다리 조림이잖아. 어쩜 이렇게 맛있게 됐어? 냄새만 맡아도 군침 도네. 혜경이는 필사적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했지만 그럴수록 민자 여사의 가슴은 더 먹먹해졌다. 입에 맞으면 좋겠다. 은우 먹을 장조림이랑 멸치볶음도 따로 했으니 챙겨 먹여라. 민자 여사가 부엌 쪽을 향해 말하자 그제야 사위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파에 누운 채로 고개만 까딱하며 반찬통들을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한마디 툭 던졌다. 장모님은 참 정정하시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호텔 주방장 요리도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인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옛날 음식을 해오실 필요 있나요? 괜히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고 입맛만 버린다니까요. 순간 민자 여사는 들고 있던 물잔을 그의 얼굴에 끼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겨우 분노를 사겼다. 제 딸 자식을 위해 밤새워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옛날 음식, 입맛 버린다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저 인간의 입을 꿰매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도 엄마 손맛이 제일이라는 사람도 있잖나. 자네 입맛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우리 혜경이랑 은우는 잘 먹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네. 민자 여사의 대꾸에 사위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니 노란 유치원 가방을 맨 은우가 총알처럼 달려와 민자 여사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방금 전까지 얼음장 같았던 그녀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주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다녀왔어. 외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완전 많이요.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기 했어요. 제가 할머니 제일 먼저 썼어요. 은우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내 민자 여사에게 내밀었다. 서툰 글씨로 사랑하는 외할머니께라고 쓰인 글자를 보니 눈물이 핑 돌 것 같았다. 사위에게 받은 모욕감 따위는 손주가 주는 행복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다. 민자 여사는 은우의 손을 잡고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블록 쌓기 놀이를 시작했다. 은우와 함께 웃고 떠드는 동안 사위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집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다. 서재 문틈으로 사위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업무 통화려니 했었는데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예사롭지 않았다. 내가 몇 번을 말해. 그 김영감 구워 삶든 볶아 삶든 해서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하라고. 민자 여사는 혹시나 은우가 들을까 싶어 얼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은우야, 우리 성을 더 높이 쌓아볼까? 하늘까지 닿도록. 아이는 신이 나서 블록을 쌓았지만 그녀의 귀는 온통 서재 문틈에 쏠려 있었다. 정신 바짝 차리게 주변부터 좀 압박하라고 했잖아.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일 처리 그따위로 하면 너희들 다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다. 대체 무슨 사업을 하기에 저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말하는 걸까? 불안한 눈으로 혜경이를 쳐다봤지만 딸은 애써 그 소리를 외면하려는 듯 주방에서 그릇만 달그락거리고 있었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민자 여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한참을 더 소리치던 사위는 끊어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는 듯했다. 잠시 후 잔뜩 구겨진 얼굴로 서재에서 나온 그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우리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민자 여사는 그가 화장실 문을 쾅 닫는 소리를 들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은우야, 목마르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딸기 주스 갈아줄게. 잠깐만 기다려. 민자 여사가 은우를 거실에 혼자 두고 주방으로 향한 것은 정말이지 찰나의 순간이었다. 냉장고에서 딸기를 꺼내 믹서에 넣고 잠시 돌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거실로 나왔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은우가 글쎄 아까 사위가 나왔던 서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나 보다. 아이는 제 몸집만 한 검은색 비닐봉지를 낑낑거리며 거실 쪽으로 끌고 나오고 있었다. 꽤나 무거운지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한 뿌듯함이 가득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빨리 와보세요. 아이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민자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아빠 물건이야. 만지면 안 돼. 그녀는 다급하게 아이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아이는 봉지를 제 등 뒤로 숨기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싫어요. 이거 아빠 보물이에요. 내가 봤어요. 아빠가 책상 밑에 서랍 깊숙이 숨겨놨단 말이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민자 여사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할머니, 우리 이거 같이 열어봐요, 네.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은우가 봉지를 흔들자 안에서 묵직한 것들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화장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민자 여사의 심장은 발밑으로 아득하게 떨어지는 듯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물소리와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사위 고강식이 곧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손주, 은우의 손에 들린 이 검은 봉지를 보게 되겠지. 아이는 이것이 아빠 보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분명 해맑게 자랑하려 들 것이다.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인간이 평소에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얼마나 병적으로 싫어했는지,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서재에서
얼마나 살벌한 목소리로 통화했는지를 떠올리면 등골이 다 서늘했다. 윤우야. 민자 여사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이름을 날카롭게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가 동그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 순간 화장실 문고리가 덜컥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봉지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면 사위에게 모든 것을 들키고 말 것이다. 여미어나? 민자 여사는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장식장 쪽으로 비틀거렸다. 그녀의 어깨가 장식장에 부딪히면서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비싼 도자기,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이 아파트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이 엄마 괜찮아? 부엌에 있던 혜경이가 뛰쳐나왔고 거의 동시에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위가 잔뜩 인상을 쓴 채 나타났다. 웬썰 아니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사위의 시선은 당연하게도 바닥에 산산조각 난 도자기 파편과 그녀에게로 향했다. 은우와 아이 손에 들린 검은 봉지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민자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은우야, 이리 와. 다치겠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 있어. 그녀는 아이의 등을 떠밀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우리 강아지, 저 봉지는 할머니한테만 보여주는 비밀 보물이다. 알았지? 방에 가서 얌전히 기다리면 할머니가 이따가 세상에서 제일 큰 로봇 사줄게. 약속. 로봇이라는 말에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이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고는 누가 볼세라 봉지를 품에 꼭 안고 자기 방으로 조르르 달려갔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민자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아니 장모님, 연세 드시면 좀 조심하셔야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아버님이 유럽 출장 가서 직접 사오신 건데 사위는 깨진 도자기를 보며 길길이 날뛰었다. 민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큰 파편들을 줍는 척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모든 것을 들킬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여보, 그만해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친 데는 없으세요, 엄마? 혜경이가 그녀를 걱정했지만 사위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렸다. 다치긴 누가 다쳐? 멀쩡하구먼. 아, 진짜 재수 없네. 나 오늘 중요한 계약 있는 날인데.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며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민자 여사는 딸과 함께 묵묵히 도자기 파편을 치웠다. 손가락을 베어 피가 조금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은우의 방과 서재에 있는 사위, 그리고 그 검은 봉지에 쏠려 있었다. 얼마 후 사위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민자 여사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는 현관으로 향하며 혜경이에게 말했다. 나 오늘 미팅 때문에 좀 늦을 거야. 저녁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챙겨 먹어. 알았어요. 운전 조심하고 계약 잘하고 와요. 혜경이의 배웅을 받으며 사위가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민자 여사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곧장 은우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아까 그 검은 봉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우리 은우 할머니랑 약속 잘 지키고 있었네. 정말 착하다. 할머니, 이제 로봇 사줄 거예요? 엄청 큰 거요? 물론이지. 그런데 그 전에 이 보물은 할머니가 잠깐만 맡아도 될까? 아빠한테 들키면 우리 은우 혼날지도 몰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할머니가 안전한 곳에 잘 숨겨둘게. 아이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비밀과 로봇이라는 말에 순순히 봉지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민자 여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봉지를 들고 나와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며칠 묵을 방이었다.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나서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내려다보았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했다. 민자 여사는 침대에 걸터앉아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봉지에 묶인 매듭을 풀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보는 순간 그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봉지 안에는 그녀의 평생을 통틀어 구경도 못 해본 엄청난 양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전부 빳빳한 5만 원권 지폐였는데 노란 고무줄로 100만 원씩 묶인 돈다발이 수십 개는 좋게 되어 보였다. 돈다발들은 비닐봉지 안에 또 다른 비닐로 한 겹 더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정말로 경악하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돈다발들 밑에 깔려있던 허름한 노트 한 권과 비닐 지퍼백에 담긴 낡은 휴대전화 여러 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대학 노트였는데 표지를 넘기자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그것은 장부였다. 왼쪽에는 사람 이름이, 그 옆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보이는 숫자 13자리가,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름도 사는 곳도 다른 수십 명의 명단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 옆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전부 그녀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민자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까 사위가 서재에서 그 영감탱이 운운하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것이 떠올랐다. 설마 했던 의심이 차가운 확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이건 평범한 사업 장부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의 증거였다. 그녀는 노트 옆에 있던 지퍼백을 열었다. 안에는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구형 휴대전화가 대여섯 개 들어 있었다. 하나같이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금은 쓰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전화기들이었다. 전원을 켜보려 했지만 모두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이건 틀림없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소위 대포폰이라는 물건이 분명했다. 민자 여사는 한동안 멍하니 그 물건들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내 사위가, 내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아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혜경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의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눈먼 노인들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짓이었다니. 순간 혜경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딸은 어떻게 될까? 평생을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온 아이인데. 그리고 우리 은우는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눈을 감아야 할까? 민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 많은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때 문득 몇 년 전 노인정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들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평생 모은 쌈짓돈을 전부 날리고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었다. 그 할머니의 억울한 눈빛,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며 한숨 짓던 모습이 장부 속 이름들과 겹쳐 보였다. 이 장부에 적힌 수십 명의 사람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것이다. 그들도 그녀처럼 자식과 손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 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민자 여사는 결심을 굳혔다. 눈을 뜨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펼쳐놓은 돈다발과 장부, 휴대전화들을 각도를 바꿔가며 꼼꼼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부는 한 페이지도 빼놓지 않고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여러 번 찍었다. 혹시라도 사위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를 대비해야 했으니까. 모든 증거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고 나서 민자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화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숫자 3개를 눌렀다. 122. 네,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에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아주 끔찍한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침착하고 훈련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차 선생님.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신 곳이 어디고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신 겁니까? 그 차분한 목소리에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돈입니다. 아주 많은 현금 다발과 노트가 한 권 있어요. 여기에는 노인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피해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화기도 여러 대 있고요. 아무래도 전화로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그런 범죄 같습니다. 그녀는 사기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가 두려워 최대한 돌려서 표현했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있던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하고 날카로워졌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입니다. 선생님, 지금 계신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자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주소를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순간 더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내 딸 혜경이의 집, 내 손주 은우가 자라는 이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범죄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은우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혜경이의 콧노래 소리가 그녀의 귀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제 딸의 집 주소를 또박또박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했다.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증거물들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근처에 있습니까? 제 사위의 물건입니다. 민자 여사는 가장 말하기 힘든 사실을 겨우 내뱉었다. 지금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집을 비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잠시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는 듯 하더니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어머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절대 그 증거물에 손대지 마시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저희가 소란스럽지 않게 사복을 입은 형사들을 즉시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위분이 돌아올 경우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어머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몇 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요한 시간이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민자 여사는 건넌방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입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금방이라도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올 것 같았지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기만 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고 주차장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이 평화로운 풍경 아래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할매언니, 로봇 언제 사줘요? 방문을 두드리는 은우의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서둘러 검은 봉지 안의 물건들을 원래 있던 것처럼 대충 정리해서 침대 밑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 강아지,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이거 끝나고 바로 사러 가자. 정말이죠? 약속했어요. 민자 여사는 아이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 TV로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다. 혜경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마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위태롭게 들렸다. 내가 과연 잘하는 짓일까? 이 평범하고 단란해 보이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깨부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후회와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띵동. 그 소리에 민자 여사와 혜경이 심지어 만화에 집중하던 은우까지 동시에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밀서 왔나? 혜경이가 남편이 벌써 퇴근한 줄 알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민자 여사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아니다 아무겼어. 혜경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어라 누구지? 배달시킨 것도 없는데. 딸이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민자 여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문이 열리고 밖에는 양복 차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김민자 어머님 되십니까? 그중 한 명이 그녀를 보고 묻자 혜경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네, 저희 엄마는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형사들은 혜경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예리한 눈빛이 집 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는 것이 느껴졌다. 민자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제가 김민자입니다. 저쪽 방으로 가시죠. 그녀는 그들을 자신이 묵고 있던 건넌방으로 안내했다. 혜경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 뒤를 따라왔다. 방문이 닫히고 민자 여사는 침대 밑에서 아까 그 검은 봉지를 꺼내 형사들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건이. 형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돈다발과 장부, 그리고 대포폰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다른 형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어머님, 이게 전부 사위분 물건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혜경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게 왜 여보 서재에서 나와?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신데?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자 여사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때 장부를 훑어보던 형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규모가 상당하군요.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하던 조직의 수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혜경이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설마 엄마가 신고한 거야? 말도 안 돼. 엄마 미쳤어? 어떻게 사위를 경찰에 신고를 해? 딸은 민자 여사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마구 흔들며 절규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딸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은우는 어떡하라고? 우리 집은 이제 어떡하라고? 엄마가 다 망쳤어. 엄마가 우리 가정을 전부 망가뜨렸다고. 혜경이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다. 그 순간
그녀는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저녁상에 내놓으려던 유리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반찬으로 만들었던 알록달록한 잡채와 나물들이 사방으로 튀고 바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엉망이 된 거실,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오열하는 내 딸. 혜경이를 보니 민자 여사의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달랠 수가 없었다. 지금 자신의 위로는 그 어떤 것도 딸의 귀에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깨진 유리 조각과 음식물로 더러워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딸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형사들도 이 기막힌 가족 드라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조용히 증거물들을 챙기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가 들리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위 고강식이 휘파람까지 불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나왔어. 오늘 계약 아주 깔끔하게. 그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 낯선 남자 2명, 그리고 그 남자들의 손에 들린 자신의 보물이 담겨 있던 검은 봉지.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휘파람과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인 것도 잠시 곧바로 상황 파악을 끝낸 듯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의 첫 번째 타겟은 당연히도 민자 여사였다. 그는 그녀를 향해 성큼 걸어오더니 그녀의 바로 앞에서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너무 얕봤네요. 이제는 하다 집에 수상한 남자들까지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연세 드시면 곱게 늙으셔야지. 이게 무슨 망측한 추태예요? 그의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치 민자 여사가 바람이라도 피운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다. 혜경이조차 남편의 말에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여보, 그게 아니라 혜경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형사 중 한 명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고강식 씨 맞으시죠? 경찰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 주셔야겠습니다. 김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지만 고강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형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찰? 경찰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 알겠다. 우리 장모님이 신고하셨나 보네. 저 양반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시는데 혹시 치매가 아닌가 걱정되던 참이었습니다. 남의 서재를 멋대로 뒤져서 물건을 훔쳐놓고는 이제 경찰에 신고까지 하시는 걸 보니 상태가 아주 심각하신가 보네요. 형사님들, 노인네 망령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는 민자 여사를 정신 나간 노망난 늙은이로 몰았으며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그럴듯한 연기에 잠시나마 그녀 자신조차 정말로 미친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이런 연극을 가만히 보고 있을 형사들이 아니었다. 김 형사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압수한 장부를 펼쳐 보였다. 아, 고강식 씨. 이 장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장모님 말씀이 망령인지 아닌지는 이 명단에 있는 분들께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게 되겠죠. 장부를 본 강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자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장부? 그거 그냥 제 개인적인 채무자 명단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일이 허다하지.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개무하여. 이번에는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포폰들을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럼 이 휴대전화들은 뭡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된 대포폰입니다. 채무자들한테 연락하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나 보네요. 고강식의 입이 처음으로 닫혔다. 그는 대포폰과 장부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는 듯 보였다. 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김 형사가 쐐기를 박았다. 고강식 씨, 당신이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마시고 순순히 자백하시죠. 지금 여기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궁지에 몰리자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테이블 위 장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증거를 없애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악, 이거 해놔, 이거 놓으라고. 고광식은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 2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철컥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마치 이 모든 비극의 끝과 시작을 동시에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짓을 해. 너희들 다 옷 벗을 준비해.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보라고.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자 여사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혜경이는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유령처럼 멍하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딸은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남편이 사라진 현관문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방문이 빼꼼히 열리며 은우가 고개를 내밀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는지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물었다. 왜 할머니? 아빠 어디 갔어요? 왜 경찰 아저씨가 아빠를 데리고 가요? 아이는 민자 여사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와 제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너의 아빠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죄로 벌을 받으러 갔단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은우의 작은 온기가 그녀를 겨우 현실에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다. 이 끔찍한 광경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그녀 역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하자 그제야 혜경이가 움직였다. 하지만 딸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혜경이는 그녀를 향해 성큼 걸어오더니 그녀의 손에 들린 쓰레받기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주지마, 만지지 말라고. 딸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위태로웠다. 혜경아,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박살, 내. 마침내 터져나온 딸의 절규는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날아와 박혔다. 혜경이는 그녀의 어깨를 미친 듯이 밀치며 악을 썼다. 그 가녀린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지만 않았어도, 그깟 놈의 반찬만 안 들고 왔어도, 아니, 애초에 엄마가 나를 낳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을 넘어선 저주였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내 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그냥 남들처럼 돈 좀 더 편하게 벌려고 한 거 가지고. 요즘 세상에 누가 정직하게 돈 벌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뭔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엄마가 뭔데 내 남편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드냐고? 딸의 외침에 민자 여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건 아니었다. 저 말만큼은 그냥 듣고 넘길 수가 없었다. 김혜경? 그녀는 제 딸의 이름을 차갑게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 혜경이도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거니? 내 남편이 한 짓이 그냥 남들처럼 돈 좀 벌려고 한 것으로 보여? 이거 봐. 네 눈으로 똑똑히 좀 보라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아까 찍어두었던 장부 사진을 화면에 띄워 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그냥 사업상 거래 명단으로 보이니? 여기 적힌 이 이름들, 이 나이들 좀 봐. 전부 70시, 80시 평생을 고생만 하신 내 엄마. 아빠 뻘되는 노인들이야.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이분들이 평생 폐지 줍고 길거리에서 나물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일 수도 있어. 아픈 자식 병원비 하려고,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쥐어주려고, 너희처럼 비싼 아파트 한번 못 살아보고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네 남편은 네가 그렇게 감싸고도는 그 인간은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목숨줄이었던 그 돈을 전화 한 통으로 빼앗아 간 거야. 이게 어떻게 남들처럼 돈 좀 번 거리니? 이건 사람의 영혼을 죽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녀의 울분에 찬 외침에 혜경이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거짓말. 아닐 거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이 사람을 질투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전부 꾸며낸 얘기야. 혜경아,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세요. 무서워요. 우리 둘의 싸움을 겁에 질려 지켜보던 은우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민자 여사는 아이에게 달려가 눈물을 닦아주며 달랬지만 혜경이는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향한 증오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혜경이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 뭐라고? 나가라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두 번 다시 내 앞에, 우리 은우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이제 엄마 같은 사람, 내 인생에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딸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이 그녀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가 딸을 위해 내린 결정이 결국에는 딸에게서 자신을 영원히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민자 여사는 은우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말없이 몸을 돌려 건넌방으로 향했다. 올 때 싸왔던 보따리를 챙겨 드는데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방을 나서자 혜경이는 여전히 그녀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등 뒤에서 혜경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엄마,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버리고 당신의 그 잘난 정의를 택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울고 있는 은우의 얼굴과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는 딸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그녀는 차갑고 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저도 모르게 벽에 몸을 기댄 채 주르륵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그녀는 텅 빈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녀의 가슴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까? 그녀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이 맞을까? 딸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작은 단칸방의 낡은 천장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딸이 살던 그 넓고 화려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어쩌면 혜경이의 말대로 그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제 처지를 비관해 성공한 사위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런 못난 마음이 그녀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그날 아침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녀 안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과 양심이 그렇게 시키고 있었으니까. 민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딸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지 이틀째. 그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증오에 찬 눈빛과 은우의 울음 섞인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만큼 그놈의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을까? 후회와 번민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엄마는 정말 내가 싫은 걸까?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걸까? 혜경이가 절규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을 오직 딸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딸에게서 돌아온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저주였다. 민자 여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딸의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의 떨림을 기억하고 있었다. 딸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이 두 동강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았다. 그녀는 낡은 운동복을 찾아 입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섰다. 평생을 살아온 낡은 골목길을 걸었다. 익숙한 풍경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녀의 발걸음은 저절로 늘 가던 노인정으로 향했다. 노인정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김민자 씨, 여기 있었구먼. 웬일인가? 며칠 안 보이더니.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춘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춘자 할머니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낯빛을 유심히 살폈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었어? 민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런 그녀의 어깨를 춘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나한테 다 털어놓아 봐.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네가 내 편이었던 것처럼. 춘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자 여사는 결국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춘자 할머니에게 딸과 사위,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사위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 때문에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춘자 할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경청했다. 처음에는 놀라움에 눈이 커졌지만
이내 그녀의 눈은 동정심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니, 그런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내 그 인간이 사람 좋게 생겨서 사람 속일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춘자 할머니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민자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자야, 정말 미안한데 혹시 그 사기꾼 이름이 고강식이라는 이름이었어? 민자 여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혹시 그 장부에, 그 장부에 우리 동네 이름이 있었어? 아니, 혹시 우리 동네에 사는 노인정 사람들 이름이 있었냐고? 춘자 할머니는 다급하게 그녀에게 물었다. 민자 여사는 머릿속으로 아까 찍어두었던 장부 사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중에서 춘자 할머니의 이름과 비슷한 한 이름을 발견했다. 그게 춘자 할머니? 혹시 박춘자라는 이름 옆에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 민자 여사의 물음에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맞아, 맞아. 내가 그 사기꾼한테 당했어. 아들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평생 모은 쌈짓돈을 전부 날리고 말았지. 춘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민자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사위가 벌인 범죄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춘자야, 내가 미안해. 민자 여사는 춘자 할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의 딸을 잃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후회의 눈물이 아닌 죄책감과 연민의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 민자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사위의 잘못이지. 그런데 나는 이제 어쩌면 좋아? 내 아들 수술비, 내 평생 모은 돈 다 날렸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춘자 할머니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민자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춘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춘자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 저 인간이 저지른 짓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증거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저 장부에 적힌 사람들을 찾아야 해. 우리 힘을 합치면 분명히 저 인간을 벌할 수 있을 거야. 민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춘자 할머니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딸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은 이제 그녀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닌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민자 여사의 제보와 그녀가 제공한 증거물들은 결정적이었다. 고강식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경찰은 그의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민자 여사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엄마, 대체 나한테 왜 이래?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혜경이는 매일같이 민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절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민자 여사는 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죄인처럼 침묵할 뿐이었다. 내가 엄마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범죄자 아내라고. 우리 은우까지. 딸의 울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민자 여사는 딸의 전화를 끊고 낡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딸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는 딸의 증오와 끝없는 고통이었다. 며칠 후 민자 여사는 춘자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들은 고강식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민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2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저기 혹시 고강식 씨한테 당하신 분들 맞으시죠? 춘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대부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가득했다. 민자 여사는 그들의 눈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저들 모두가 자신의 사위가 벌인 범죄의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저는 김민자입니다.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민자 여사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춘자 할머니가 그녀의 말을 이어받아 크게 말했다. 이분은 김민자 씨라고. 사위가 그 사람이에요. 직접 신고하셨대요. 춘자 할머니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몇몇 사람들은 경계의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기도 했다. 아니, 자기 사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한 할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속인 범죄자의 가족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품었다. 민자 여사는 그들의 경멸 섞인 시선을 고스란히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너도 한파에 아니냐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설명해야 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사위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민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때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자 여사에게 다가왔다. 그래, 네가 신고를 했다고? 네 사위가 우리 돈을 다 훔쳐간 것도 모자라. 너까지 와서 우리를 놀리는 거냐? 할머니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그녀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나가, 당장 나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네 사위가 훔쳐간 돈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동정하는 척하는 거냐?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민자 여사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고통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행동에 사람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든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제 사위가 훔쳐간 돈을 모두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마땅한 벌을 받고 다시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속일 수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고통과 진정성을 보았다. 춘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서 민자 여사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 사람은 정말이에요. 제 친구인데 저도 이 사람 사위한테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위를 버리고 우리 편에 섰어요. 제 친구는 지금 딸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춘자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연민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따뜻한 말로 위로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자 여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다. 그녀의 제안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모두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피해자 연합을 만들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언론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응원했다. 민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고강식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혜경이는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가 아닌 남편의 이름으로 된 뉴스를 접하며 집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엄마의 전화를 피했다. 며칠 후 혜경이는 결국 휴대폰을 꺼버리고 집안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덩그러니 남은 것은 텅 빈 거실과 은우의 울음소리뿐이었다. 혜경이는 은우를 외면했다. 아이가 배고프다 울어도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려도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은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이 엄마, 은우 배고파. 은우는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혜경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은우는 겁에 질려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혜경이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기자들이거나 남편의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연 혜경이의 눈앞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민자 여사였다. 그녀는 두 손 가득 은우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장조림, 그리고 밥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다. 여마, 혜경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움이 아닌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자 여사는 딸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혜경이를 끌어안았다. 우리 딸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녀의 품에 안겨 혜경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민자 여사는 딸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다.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혜경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민자 여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눈물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딸의 눈물은 그녀의 후회, 슬픔,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진실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강식 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어. 혜경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민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딸의 고통스러운 고백에 그녀의 마음은 아파왔지만 그녀는 딸이 진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딸이 비로소 현실을 직면하고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거야. 우리 은우는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놀림받을 거야. 혜경이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자 여사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우리 딸이랑 은우 꼭 지켜줄게. 약속할게. 민자 여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혜경이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듯했다. 한참 후 혜경이는 은우를 안고 엄마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제 가요. 혜경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에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이 집은 그녀의 어리석음과 고통,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그래, 우리 딸, 가자. 민자 여사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집 밖으로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민자 여사의 낡은 집으로 돌아온 혜경이는 모든 것을 낯설어 했다. 한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화려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혜경이는 그 모든 낯선 풍경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의 허울뿐인 사랑에 속아 살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혜경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는 딸의 눈물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딸의 눈물은 그녀의 후회, 슬픔,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진실의 눈물이었다.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민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혜경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듯했다. 한참 후 혜경이는 잠이 든 은우를 안고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이제 가요. 혜경이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을 떠나고 싶었다.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에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 집은 그녀의 어리석음과 고통,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상징이었다. 그래, 우리 딸, 가자. 민자 여사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집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이다. 민자 여사의 낡은 집으로 돌아온 혜경이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선 환경 속에서 혜경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이 주었던 모든 것을 버렸다. 값비싼 옷들과 보석들, 그리고 화려한 가방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했던 희생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시장으로 갔다. 그녀는 엄마가 평생을 해온 일을 배우고 싶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혜경이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자 여사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너는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자 여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혜경이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민자 여사는 춘자 할머니와 함께 피해자 연합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들의 눈앞에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준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요.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자 여사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고통. 박성준 변호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들, 제가 이 사건을 무료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건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자 여사와 춘자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응원했다. 민자 여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민자 여사와 춘자 할머니는 박성준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연합의 이야기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했다. 전화금융사기라는 범죄가 이미 너무 흔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고통을 담은 편지를 쓰고 직접 방송국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호소했다.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겁니다. 민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는지 한 방송국 PD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민자 여사와 춘자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연합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드릴게요. 어머님들의 용기와 정의를 향한 투쟁을요. 방송국 PD의 말에 민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었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민자 여사와 춘자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어머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민자 여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한편 혜경이는 TV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던 엄마는 그저 낡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평범한 아주머니였다. 하지만 TV 속의 엄마는 달랐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강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엄마가 저런 사람이었어? 혜경이는 멍하니 TV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의 허울뿐인 사랑에 속아 살았던 자신과는 달리 엄마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엄마, 내가 틀렸었어. 내가 엄마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혜경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이 주었던 모든 것을 버렸다. 값비싼 옷들과 보석들, 그리고 화려한 가방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했던 희생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시장으로 갔다. 그녀는 엄마가 평생을 해온 일을 배우고 싶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혜경이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자 여사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너는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자 여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혜경이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어느덧 고강식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민자 여사와 피해자 연합, 그리고 박성준 변호사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법정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참석했고 그들의 눈빛은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민자 여사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혜경이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고강식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사라진 채 초췌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민자 여사와 혜경이를 발견하고는 경멸 섞인 눈빛으로 그녀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자 여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박성준 변호사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며 고강식이 저지른 범죄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고강식이 어떤 식으로 노인들을 속였고 그들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변호사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 곳곳에서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들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재판장의 공기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찼다. 고강식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모든 것을 조직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박성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과 증거물들 앞에서 모두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고강식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의 징역형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피해자들은 민자 여사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자 여사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희생이 아닌 그들의 용기와 믿음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민자 여사와 혜경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바보처럼 살았을 거야. 혜경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민자 여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부터라도 괜찮아. 그날 밤 민자 여사는 혜경이와 함께 은우를 재웠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자 여사는 일찍 일어나 춘자 할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시장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 끝에 닿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딸과 손주가 손을 잡고 웃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이유였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